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KBC의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내수 모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석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인데요. 20일 뒤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 경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의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서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평생 전남 화순과 광주의 서민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민생경제연구소 일을 주로 했는데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바로 서민들과 중산층 약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득을 늘리고 또 가계의 엄청난 부담은 줄여나가는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이 아마 이재명 후보님이나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번 선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를 선대위 산하 잘사니즘위원회에 산하에 설치해서 저희에게 아주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꼭 필요한 정책과 공약을 이미 지금 곳곳에 제안을 받고 있고요. 이걸 잘 선별하고 또 엄선해서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채택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대다수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NGO 활동을 열심히 해오시면서 사회적인 제안도 많이 해오셨지만 이제 선거에서 이제 직함을 맡으시고 직접 또 참여를 하시면 이전과는 또 각오도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에 직접 참여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 또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하거나 민생경제연구소 일할 때는 예를 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정책을 요구도 하고 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도 과감하게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일단 저희는 제도 정치 내에 대선 선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백 가지 정책을 다 열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서민 중산층이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들, 예를 들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거나 또는 서민 중산층 가계에 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엄선해서 제시해야 되는 그런 좀 고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재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만 일단 좋은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활동을 해왔다면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선대위에서 또 후보와 민주당이 나중에 집권했을 때 일단은 올해 안에 또 내년 안에 재정이 이렇게 당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또 그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 선대 이걸 채택하면 실제 집권했을 때 그거 정말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서 지금 여러 정책과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실 이 서민분들,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비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체질 자체가 허약해진 문제에 미국 관세 압박 같은 외부 압력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불법 계엄의 충격까지 겹치면서 난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굉장히 많은 걱정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니까 2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먼저 좀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거의 최악의 상황이죠. 처음에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이. 그런데 비상계엄이 터져서 예를 들면 자영업자만 해도 30만 명이 갑자기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IMF 때는 코로나 때보다 더 작은 550만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로 입건되신 분들이 4만 명대로 확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를 하다가 입건된 어떻게 보면 생계형 범죄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범죄 저지른 것으로 평가를 받는 분들이 11만 명 가까이 거의 두세 배로 뛰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건설업 연체율, 신용카드 연체율 모든 지표가 최악인데 그래서 많은 경제평론가들이 아니 IMF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이고 KDI가 최근에 대한민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2월 달에 1.6%로 발표했다가 지금 3달 만에 0.8%로 무려 0.8%를 깎았는데요. 거기 보면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0.5% 더 줄어들게 만들었고 전국 불안과 내수 부진 등이 또 0.3%를 줄어들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전국 불안 내수 부진이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2.3 비상계엄까지 터지면서 최악의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 보수 경제신문에서는 비상계엄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무려 300조에서 900조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추정치도 내는 바 있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지금 여러 통계나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정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내란 극복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 그리고 국민 경제,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을 좀 꼽자면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는 게 감세, 또 긴축 재정, 뭐 좀 이런 키워드들인데요. 여기 이제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치명타를 입었고 대외적인 여건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전망을 하는 것도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방금 나눴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허약해진 것은 약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좀 무엇을 좀 먼저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큰 충격 고통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12.3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경제정책을 펼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대여건도 불안전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마저도 긴축을 하고 감세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야 될 때 정부가 뒤로 빠지는 사실은 경제가 잘 되고 과열되면 정부가 뒤로 빠지고 그걸 경기를 좀 시켜주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아주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돈도 좀 풀고 여러 가지 내수 진작제도 펼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이건 정말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은 긴축이라는 미명하에 아예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방치하고 방조했다. 더 악화시켰다.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려면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슈퍼리치들 오히려 증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감세를 하니까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2년 연속 무려 10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규모 감세를 해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더더욱 내수를 살리는데 서민 중산층들의 소비력을 확보하는데 전혀 돈을 안 쓰게 되는 그래서 추경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20조가 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겨우 이번에 13조대의 추경만 통과시켰던 그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다가 경제적 실정까지 이렇게 겹쳐졌고 거기에 12.3 사태는 더 큰 충격과 공포와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뭐 19, 20일 뒤면 어쨌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위기들 속에서도 이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화폐 4천억을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들이 주장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최소 30조 이상의 추경은 냈어야지 내수를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13조 정도로 타협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4천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늘어난 건 큰 성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특히 남도 투어를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비자들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를 2차 추경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재정 확보를 통해서든 지역화폐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지자체 함께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식 공약으로는 채택되지 않지만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민생회복지원금,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면 4인 가족에 25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니까 최저임금 기준으로 치면 그래도 반달치 월급이 새로 집집마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소비도 더 늘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니까요. 특정 기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장롱에 이렇게 쌓아놓거나 저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도 대폭 살아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또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사게 되면 지역화폐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할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소비력은 더 생기는 거죠. 그럼 그 확 늘어난 소비력으로 내수는 확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은 안 돼 있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대폭 증액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거기다가 서민 중산층 자영업자들 위한 다종다양한 지원 대책까지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면 단박에 대한민국 내수가 확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단박에 내수가 확 살아날 것이고 그것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대로 전망되고 있지만 다시 1, 2% 가까이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공식 선거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후보의 경청 투어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전국을 돌면서 공식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이제 전남을 방문해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분야의 NGO로서 특히 민생 현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많이 듣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지금 월급은 안으로 다 올랐다. 특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예를 들면 실질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러나 명목적으로는 400만 원이었는데요. 물가가 너무 급증해서 실질 임금은 350만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을 제외하면 정말 200만 원 안팎, 250만 원 안팎 그래서 정말 근근히 버티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물가가 치솟았다면 그만큼 서민 중산층들을 지원해주는 대책,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또는 물가에 대응하는 어떤 특별한 지원금이든 그리고 지역화폐든 그리고 또 다른 복지 민생 대책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알다시피 지역화폐를 없애려고 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추경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집집마다 너무 힘들다. 특히 월급은 안 오고 물가만 올랐고 거기다가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집집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작년 1년 동안 은행들은 무려 60조가 넘는 이자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 폭리도 줄여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중산층 살리기위원회에서도 이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지금 예를 들면 NGO들과 함께 시중의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줄여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고 또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카드사들은 수용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막대한 이자 소득을 거두고 있는 은행들은 금리나 요구권 수용률이 25%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수용률을 대폭 늘리는 걸 제가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선대위에서도 그런 정책을 또 제가 준비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집마다 내수 소비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
이자 부담을 줄이게 해달라. 자영업자들은 제발 매출이 늘어나게 해달라. 그다음에 비상계물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저희들 가장 많이 지금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들의 1호 공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새 정부의 기조를 전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1호 공약은 역시나 경제 살리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민생 경제 정책의 차별점은 다른 정당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에 100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비상경 같은 퇴행이라든지 국민의힘 김문수, 한덕수의 그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고 또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비전. 그리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니까 분배나 노동 존중은 취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진보 진영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경제 성장의 그 여력을 경제 성장의 성과물을 우리 국민들 골고루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또 땀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법률도 균형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는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공약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걸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아보라면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제일 낫다고 뽑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 SNS에 돌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준비된 후보이고 또 성남시장 경기도사 시절에 각종 경제 민생 정책을 성공시켰던 성과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극복.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를 통합하는 거. 두 번째, 동시에 민생경제, 서민경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확 살리는 거. 이 두 가지에서는 확실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이재명 후보를 우리 국민들께 강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앞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그 지역 화폐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들은 사실 이제 이전부터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강조를 해왔던 것들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반대편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포퓰리즘의 뭐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포퓰리즘에 대한 지적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박할 만한 이런 것들 논리들도 좀 개발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좀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동네시장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것이고 지역화폐는 악마 같은 것이다. 이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등의 논리인데 둘 다 비슷한데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온누리 상품권도 더욱 발전하면 좋은 것이고 지역화폐도 발전하면 엄청 좋은 거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래시나 우리 전통시장, 동네시장을 살리는데 큰 투표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동네 전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다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시장경제 발전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좋고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이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국가가 전부 지금 저출생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근데 전남 강진군에서 정부가 주는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올 10만 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출생률이 늘어나지도 않고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지역화폐로 만 7세 이하 아동들에게 6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으로요. 그러니까 전남 광진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 중앙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지역화폐 60만 원 합치니까 무려 7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 60만 원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역시 장롱에 쌓아놓을 수가 없고 저금할 수가 없고 특정 기간 안에 그 동네에서만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데 비용이 평균 80만 원 안팎이 드는데 그 비용이 전부 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거기다 그걸 동네에서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에 동네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일석이조. 그래서 인구수도 늘어나고 이사 오는 사람까지 늘어나는 지역경제,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역경제 소멸을
막는 확실한 대체로 지금 지역화폐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걸 마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즉 지역화폐나 그다음에 이제 예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25만 원이면 12.5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권한다 하더라도 2차 추경에서 많은 사회적 토의나 검토를 거쳐야 되긴 할 겁니다만 그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고 또 이미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는 여러 지자체가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증액은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매우 좋은 정책이다. 출생률도 올리고 동네 경제도 살리고 집집마다 소비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사면 11만 원이나 12만 원으로 할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집마다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게 왜 포퓰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 이제 거부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고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 경제 관련한 분야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를 한 사안인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또 써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개정안 아니면 이전에 추진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개정안이 다시 한번 발의돼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이복현 금감원장마저도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걸 직을 걸고 자기가 통과를 추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상법에 이사들,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지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나 큰 회사의 오너의 행포와 전행에도 오너의 특혜와 비리에도 무조건 눈 감고 충실하는 그동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너 리스크란 말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와 회사에만 충실하고 오히려 노동자 또는 임직원 그리고 특히 현대자본주의의 특징인 주주자본주의에서의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원으로서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까지 져야 된다. 이건 제가 입만 열면 현대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평가를 했는데 정작 회사의 주인이라는 회사 발전의 동력이라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 이사들이 회사나 오너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가 조작 범죄가 있었고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도 하나 처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까지 한국은 주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당연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불로소득에 이렇게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전체의 불황이고 그것이 또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더 심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 범죄는 완벽하게 근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이사들이 선량 관리자로서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오너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선량 관리물을 다하는 그런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계속 우리 공약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균형 잡힌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의 성과가 노동자, 서민, 주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합리적인 경제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대선 전국 속에서도 사실 이제 많은 정치적 현안들은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계시는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을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결과를 보셨으면서 좀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는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최은순 씨하고 함께 무려 23억이나 되는 부당이득을 받았다고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환은커녕 검찰을 불러다가 핸드폰까지 빼앗고 황제 접견을 아련하는 그런 황당한 짓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아주 여전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이 길거리를 행보하고 다니고 김건희는 온갖 죄를 지고 최은순은 온갖 죄를 지어도 소환조차 제대로 안 되는 현실. 이건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천 불법 개입도 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을 쫓아내고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온 지방선거 총선에 무리하게 불법으로 개입한 것들이 녹취록과 증언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2개 불법 선거 사무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거의 팩트로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흔히 말하는 야당이나 진보 개혁정당이 있었으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님, 조국 대표님, 송영길 전 대표님 등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정말 수백 개 압수수색을 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특혜와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제발 소환조사라도 한번 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김문수 후보에게 민폐가 되니까 소환조사 응하지 않는다. 대선에 영향을 끼치니까 소환조사.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기들이 이재명 후보급이다,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 전국을 주도하고 막간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완전한 과대망상과 착각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는 정말 내란 수괴로서 그다음에 그동안 국정을 파괴한 수괴로서 이미 파면이 나서 민간인에 불과하고 소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대세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환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겠죠. 봐라. 김문수와 국민의힘당 계열은 지금도 온갖 특혜를 정치검찰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민폐가 되는 거니까 소환에 불응한다는데 김문수 후보에게 민폐가 되기 싫으면 어디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응하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재건이 가장 큰 과제일 텐데요. 끝으로 이 대선 이후에 또 민주당에게 바라는 희망, 조언이 있다면 1분 이내로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광주, 전남, 또 우리 호남의 민초들이 국민들이 민주당을 정말 많이 응원해 오셨죠. 많이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말로 그동안 민주당 응원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켜오고 옹호하고 적극 응원해 오신 데에 대해서 보답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압승, 최소한 압승까지 안 되는 필승을 해서 그 우리 호남 민중들이, 호남 국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5.18 광주 민중 항쟁이 우리 헌법에 당당하게 수록이 되고 또 지방이 소외되고 인구가 소멸을 겪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일수록 지방일수록 더욱더 발전해서 전국이 골고루 살기 좋고 특히 빈민, 약자, 서민, 중산층,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이 재벌 대기업같이 똑같이 잘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인간다운 삶을 또 문화를 누리는 삶을 건강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민주당도 지금 우리 선대위도 또 서민 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도 이재명 후보도 너무나 정말 잘 명심하고 또 실력을 비춰해놨거든요. 여러분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아름다운 민주주의 문화 강국을 우리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남 고급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6.3 조기 대선은 여론조사 1위인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일종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비화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회 법사위원이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법사위 중에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선 개입 청문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이 안 나왔고 관련 자료 제출도 그런 관례가 없다. 재판 서류를 낸 다 거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재판부에서 피고인이나 네. 증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강제 구인을 하죠. 국회에서 네. 합법적인 청문회가 열리고 네. 거기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통보가 갔다고 하면은 대법원장이건 대법관이건 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구차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네. 불출석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네. 국회가 고발하게 될 겁니다. 아, 고발까지 하나요? 그럼? 해야죠. 예, 당연히. 근데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면은 대선 국면에서 여론에 조금 역풍 같은 거는 없을까요? 사법부를 압박한 게 아니라 사법부를 네. 국회에서 개입하게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잖아요. 특혜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네. 오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못하도록 낙선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특혜를 가장해서 신속하게 재판한 거죠. 즉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지 36일 만에 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부에서 9일 만에 네. 신속하게 재판한 것은 사법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우리 피고인들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이 네. 우리의 기록을 충분히 보고 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번 대법관들은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보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가져온,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론적으로 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국회에 제공했기 때문에 국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국회가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법률심이어서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면은 굳이 사실관계가 적혀 있는 기록 안 보고 법리만, 판결문 법리만 보고 법리가 이상이 없으면 무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원심을 깨려면은 그걸 다시 들여다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심 네. 확정을 하려면은 판결문 네. 이거 가지고 되지만은 파기환송 아니에요. 네. 이게 잘못됐다 하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할 시간적 여유가 물리적으로 안 됐다.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만 네. 후보를 박탈하고 또는 민주당의 후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버린 거죠. 대선 개입, 대법원 대선 개입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면 언제 하나요? 지금 오늘 네. 우리 증인으로 나온 이 고려대학 교수가 네. 법원의 노조 본부장의 얘기는 네. 지금 현재 26일 법원의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적절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네. 탄핵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들을 주었고 네. 국회에서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법사위 청문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출석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강남 문서랑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인 건가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용민 네. 의원, 우리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네. 그 김용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급 네. 룸사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그 사진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천대 법원 행정처장에게 네. 감찰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고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네. 그러한 사실이 제기됐다고 하면 네. 조치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찰 네. 혹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서 만약에 술을 뭐 공짜로 얻어먹은 게 사실이라면은 나름 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술 먹어도 아무 뒤탈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 텐데 사진이 나온 거는 뭐 몰래 찍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무서운 것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네. 제가 법사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네. 폭로가 됐습니다마는 소위 부산 네. 검찰들의 검찰 장모검사 사건이 룸사롱에서 네. 자기들이 접대받은 것이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네. 저한테 제보돼서 폭로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졌던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죠. 비밀은 없나요? 저는 지금도 룸사롱이 있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네. 누군가가 촬영을 해서 제보를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이 사진과 룸사롱 접대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쉽게 말해서 약점 잡힌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재판하고까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변인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폭로를 보고 네. 그러한 해석을 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14일 어제 공천 개입 관련해서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니까는 내가 나가서 조사받으면은 여러 억측 보도 같은 게 나와서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네. 코미디 아니에요? 조기 대선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건희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건진 법사와 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이러한 문제로 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니까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언제 나오죠? 저는 구실을 붙이지만은 네. 저는 검찰에서도 과거에도 보면은 한 번 정도 더 부를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니까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네. 시간 문제다. 버틸 수가 없다. 이제 제가 얘기는 했던 대로 네. 윤건희는 큰 집으로 가야 된다. 현실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상 포토라인에 서서 뭐랄까 약간 그런 표정을 보이면은 동정론이나 뭐 그런 거가 생기진 않을까요? 아니 한 행위가 네. 범죄 행위인데 어떻게 동정론이 나오겠어요? 대선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압도적으로 어쨌든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20% 지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총력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나 배경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선거나 골프는 네. 고개 쳐들면 지거든요. 그 선거는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네. 50% 49%, 50대 49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빙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광주,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 최소한 네. 김대중, 노무현만큼 지지를 해주셔야지 만약 지난 3년 전 대선처럼 이재명 후보가 85%를 받는다고 하면은 0.73%로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지 않느냐. 이걸 교훈 삼아서 좀 좋은 득표율과 네. 좋은 투표율 이것으로 좀 앞서가자. 그래서 우리 선대위에서도 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호남 의원들이 중앙당에서 선대위에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지역구를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네. 전원 지역구로 내려가라 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종의 최선 다해야죠. 하방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선 다해야죠. 이제 네. 18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가면은.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저격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괴물 저격 소총이 밀반입됐다, 뭐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 방탄복도 있고, 이건 뭐 실체가 있는 건가요? 저한테도 많은 제보가 오고 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재명 대표도 칼을 맞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총을 맞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커터 얼굴에 칼로. 칼을 맞아서 입원해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도 네. 테러를 당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원체 김옥두 사무총장이 경호를 담당해가지고 철벽 경호를 했어요. 네. 그때는 경찰과 경호들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는데 제일 우리가 잘한 것은 네. 기자들을 음. 특히 사진 기자들을 김대중 후보 옆에 앞에 숙소 딱 배치를 해놓으면은 범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방탄조끼를 다 입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제보를 받고 과거 테러를 당해본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철벽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제보에 대해서 네. 간과하지 말고 잘 지키자.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 중에 네. 이모선 음. 경찰 대 이기인가 뭐 예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치안정감 그리고 이상식 네. 치안정감 이분들이 충북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네. 다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책임져 가지고 아주 잘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쇼다, 방탄복 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은 예. 왜 한덕수 예비 후보는 그렇게 예. 철벽 경호를 했대요? 자기들은 하면서 자기들 김문수 후보는 안 하나요? 이것은 네. 그러한 제보가 있고 과거에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 만약 네. 케네디 대통령 같은 로버트 케네디 장관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후보 확정되고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김문수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제가 네. 한덕수 전 총리는 투표장에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광훈의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됐어요. 네.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척결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문수 네.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전광훈 목사는 네. 태상황이 된다. 3대 정권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김문수 후보 과거 뭐 춘향이 발언 이런 거랑 최근에 또 뭐 미스 가락시장 배현진 의원한테 그런 발언을 막 해서 여성 비하, 폄훼, 망언 이런 이제 비판을 하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나는 결혼한 이후에 총각 행세 한 적 없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약간 서로 뭐랄까 비방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떠했든 네. 배현진 현역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여상 폄하입니다. 그리고 네. 김문수 의원의 막말 보세요. 우리 한국민들이 네. 일본 국적을 가졌다. 그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님은 네. 일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하는지 남 잘못을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뭐 국민께 드리는 호소 이런 거 하면서 믿고 단결하자. 그러면은 이재명 쓰러뜨릴 수 있다.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런 글을 올리셨던데 그거 보셨나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단결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어. 윤석열, 네. 김건희, 김문수, 네. 정광훈. 이런 세력들이 단결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네. 그분은 입만 벌리면 네. 눈만 뜨면은 이재명을 죽이고 싶은 그 심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파면된 사람 아닙니까? 네. 재판받는 사람이 자숙하지 못하고 보리밥 먹어야 될 사람이 죄송합니다. 콩밥 먹어야 될 사람이 보리밥 사 먹으러 다니고 애완견 데리고 산보 다니고 이건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네. 법원 재판받으러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포토라인에 섰는데 저는 거기에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고 들어갔으면 차라리 좋았고 아주 SNS에 올릴 게 아니라 나와서 유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 툭툭 튀어나온 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러면은? 아니 도움이 되고 곤혹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네. 내란 우두머리의 태도가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탓하는 거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 품격 그러면 같은 게 윤석열이 네.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우리는 좋죠. 네. 그렇지만 그런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네.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급할 거 없다. 끝까지 완주해서 케네디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말씀인 건가요? 이준석 후보는 만약 단일화 네. 이렇게 하면은 구정치로 돌아가는 거고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한 네. 보수를 지키면서 네. 끝까지 완주를 해서 10% 정도만 받으면은 네. 윤석열 잔당들 네. 김문수 패배하고 하면은 진정한 중도 보수의 지도자로 케네디처럼 우뚝 설 수 있는 젊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일화는 없습니다. 근데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잡아먹어 버리면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패배하면은 네. 그 후에 네.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올 때 만약 10% 내외를 확보한 이준석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신보수 정당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거기를 생각해야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멸할 당인데 거기 지금 굳이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가면은 예. 자기의 미래도 없고 함께 공동 멸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